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12층 아파트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명이지만 100명 가까이 실종 상태여서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당내 갈등을 일고 있는 대선 경선 일정을 오늘 결론냅니다. 연기 없이 당원대로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비이재명계의 반발이 커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해 엑스파일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릅니다. 홍준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도 이뤄져 야권의 대선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에 정부도 집값 하락을 경고하고 있지만 전국의 아파트는 매매와 전세 모두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 당시 임시도였던 부산에서 오늘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끝까지 최상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5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441명으로 80.2%, 비수도권이 109명으로 19.8%입니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비교적 확산세가 잠잠하던 경북 포항과 경주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포항에서는 종합병원에서 바이러스가 퍼졌고 경주에서는 치킨집에서 시작된 감염이 마을 전체로 확산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한 종합병원입니다. 지난 21일 이 병원에 입원한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병동을 쓰는 환자와 백신을 맞지 않은 종사자가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사흘 사이 확진자는 모두 23명.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병동을 동일 집단, 즉 코호트 격리하고 환자와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검사할 예정입니다. 또 백신 접종이 늘면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어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방접종한 후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유증상 시 즉시 검사 받기 등의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경주에서는 동네 치킨집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온천을 거쳐 또 다른 식당으로 퍼진 바이러스로 2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에 임시선별진료소까지 차려졌습니다. 경주시는 문무대학면과 간포읍, 양남면 등 3개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동경주 지역에는 2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곳에 이동 선별진료소를 차려서 일단 검사를 원하시는 분은 전체 검사를 다 받도록 하였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방역수칙 준수는 느슨해지고 코로나19 전파가 늘어나는 상황. 빈틈을 보인 곳에 여지없이 바이러스가 파고들어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일부 국가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특히 인도네시아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의료시설은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현재 교민들은 확진자를 전 세계에 태워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환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들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 안팎이었지만 이번 주 15,000명을 넘어섰고 어제는 2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최대 명절인 르바란에 따른 여행 여파와
델타 변이 등 전염력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Ini udah gawat ya kategorinya ya. Kenapa gawat? Karena kita lalai. Himbauan pemerintah itu sebenarnya udah jelas, tegas. Taati protokol kesehatan dan bla bla bla. 인도네시아의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은 9% 정도. 다음 달까지 하루 1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한다는 정부 계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넘쳐나는 환자로 중환자실과 격리병실은 포화 상태입니다. 상황이 악화하자 현지 교민 사회도 비상입니다. 확진이 되면은 입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한인 교민들이 필요하면은 그렇게 이제 한국으로 좀 급하게 이송을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달 인도 교민의 경우처럼 중증이 우려되는 확진자들의 신청을 받아 18명 정도를 다음 달 1일 전세기편으로 귀국시킬 계획입니다. 이달 들어 한인회가 파악한 확진 교민은 150명 정도지만 실제 확진자는 200명은 좋게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유입 초기 단계로 판단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백신을 모두 맞은 뒤 추가 접종하는 부스터샷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국내 델타 변이 감염자가 25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감염은 19명으로 해외 유입이 대부분입니다. 델타 변이가 진화해 항체를 회피하는 남아공 변이 특성까지 갖춘 델타 플러스 감염자는 아직 없습니다. 유입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델타 플러스에 해당하는 변이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유입 이후 빠르게 우세종이 된 해외 상황을 보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영국 델타 감염자는 신규 환자의 99%, 러시아 모스크바는 90%나 됩니다. 빠르게 더 많이 세포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감염력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알파 변이보다 또 60% 이상 높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감염력이 높은 거죠. 변이는 피할 수 없는 만큼 입국 검역 강화로 최대한 유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퍼진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 격리 면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방역 강화 국가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변이가 확산하더라도 감염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를 서두르고 추가로 백신을 맞는 부스터샷 검토도 본격화했습니다. 1, 2차 백신을 달리하는 교차 접종도 변이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지만 다음 달 일부 대상 외에 확대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변이 대응과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접종, 부스터 접종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걸로. 정부는 변이 확산 상황에 따라 방역을 강화하겠다면서도 거리두기 개편안은 예정대로 다음 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전원 정치에 가려졌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나흘 뒤 대권 도전을 선언합니다. 여기에 홍준표 의원이 친정인 국민의힘으로 돌아오면서 야권의 대선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눈독 들이고 있는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제3지대 행보를 시사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정식이 오는 29일로 확정됐습니다. 장소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입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선조들이 목숨 바쳐 만든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 헌법 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매헌 기념관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해 정치 참여와 대선 출마에 대한 구체적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초까지 내다보던 출마 선언이 다소 앞당겨진 건 엑스파일에 등장한 가족 의혹을 비롯해 각종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별의 순간을 도래를 한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별의 순간이라는 게 순간만 도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순간이 오면 그 다음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국민의힘 입당은 관련 발언을 했던 전임 대변인의 사임으로 일단 미뤄진 모양새입니다. 양당의 러브콜을 받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YTN 취재진과 만나 제3지대의 길을 시사했습니다. 진영 나눠서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통합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죠.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의원이 복당에 성공했습니다.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지 1년 석 달 만입니다. 집 떠난 맏아들이 돌아왔다고 소회를 밝힌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을 꺾을 자신이 있다며 대권 경쟁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금년 1월에 이재명 지사가 치고 올라왔어요. 3월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것이 내년 3월까지 간다고 봅니까? 그런 경향이? 경선을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홍준표 의원의 복당으로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까지 국민의힘 내부 대선 대진표는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 지지율 높은 주자들이 밖에서 레이스를 시작하면서 야권의 대선 구도는 여전히 혼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먼저 대선 후보를 확정한 뒤에 단일화하는 게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간단치는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선출될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다 당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경선을 치렀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이고, 대통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어느 집단에 확신도 없이 뛰어들어가서 같이 경선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후보를 뽑고 네. 제3지대에서는 제3지대로 후보가 나와서 나중에 막판에 가서야 야권 단일 후보? 그렇게 나는 그렇게 가는 것이 정도라고 봐요. 내가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재명 경기지사 쪽으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흘러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지사하고 지금 맞설 야권의 후보를 따진다면 야권의 후보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세요. 지금 예를 들어 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경선을 연기할지 말지 오늘 매듭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현행 일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송영길 대표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당 선관위가 구성되면서 사실상 선거 사무가 시작된 만큼 경선 일정도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대로 9월 대선 후보 선출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권은 그래도 당대표와 지도부한테 있는 것이지, 그것조차도 당무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당대표의 존재 의미는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 역시 물러설 뜻이 없음을 계속 밝힌 만큼 대선 180일 전이라는 당원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술적으로는 손실일 수 있지만 우리 당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선 연기를 주장하며 의원총회까지 소집했던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경선을 강행하는 건 집권 여당과 대권 후보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 지도자는 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일은 본인들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막는 것이 올바른 정치 지도자의 자세다. 경선 일정 문제를 최고위가 아닌 당내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지도부는 수용 의사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달부터 2달 가까이 이어져온 민주당의 경선 연기 논란은 오늘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경선 연기가 필요하다는 당내 여론이 여전히 거센 만큼 내용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계열사 5곳에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이 구내 식당 사업을 삼성 웨스토리에 몰아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계열사 5곳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2,300억 원.
부당 지원 혐의론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전략실 개입하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의 회사인 삼성 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전자와 삼성 SDI 등 계열사 4곳은 사내 급식 물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성 웰스토리에 전부 몰아주면서 높은 이익을 보장하도록 부당 계약을 맺었습니다. 식재료비 마진 보장과 수수료 명목의 인건비 추가 지급, 물가와 임금 인상률 자동 반영 등 정상적인 상황에선 이뤄지기 힘든 조항들이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가 언제나 높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삼성 계열사들이 사실상 후방 지원한 셈입니다. 그 결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 웰스토리의 영업이익률 평균은 무려 15.5%로 같은 기간 상위 11개 단체 급식 사업자보다 5배나 높았습니다. 또 삼성 웰스토리가 삼성 계열사 4곳에서 끌어모은 영업이익은 단체 급식 시장 전체의 40%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부당 지원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이번 달까지 무려 8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웰스토리는 계열 회사들의 내부 거래를 통한 지원 행위 없이는 독자적 생존조차 불투명한 회사입니다. 삼성 웰스토리는 이렇게 번 돈으로 삼성 밖의 외부 사업장 입찰에 뛰어들었고 실제로 2년 전까지 단체 급식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1위를 차지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 이유로 삼성 웰스토리가 사실상 삼성 총수 일가의 회사였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삼성 웰스토리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 조달 창구, 이른바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최민기 기자입니다. 임직원들은 공짜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원가 절감 목표치가 정확히 얼마냐? 웰스토리야 임직원들의 건강까지 해치면서 하고 싶으냐? 삼성 웰스토리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을 이용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항의 글입니다. 보다 못한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은 외부 급식업체들도 참여하는 경쟁 입찰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공정위는 그 배경에 삼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직인 미래전략실, 이른바 미전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웰스토리가 당시 에버랜드 전략사장 이부진 씨에게 보고한 문건 등엔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바꿨다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최종 확정은 당시 최지성 미전실장이 했습니다. 공정위는 미전실이 이토록 나선 이유로 삼성 웰스토리가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자금 조달 창구였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현재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이른바 부당 합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었고 이 사건 내부 거래를 통해 웰스토리가 취득한 이익은 배당금의 형태로 삼성물산에 귀속되어 대규모 자금 수요를 충당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웰스토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당기 순이익의 대부분인 2,700억 원을 삼성물산에 배당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는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입니다. 삼성은 이에 대해 부당 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밝힌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소송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여객운수법이 승합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과 사용시간, 장소를 제한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타다가 사실상 기존 택시와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타다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여객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가보훈처가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서 오늘 오전 10시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는 기억 112고 새로운 비상이란 주제 아래 6.25 전쟁 행사가 1994년 보훈처로 이관된 이래 최초로 6.25 전쟁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거행됩니다. 이 보훈처는 기억 112고 새로운 비상이란 주제는 6.25 발발일인 1950년 6월 25일부터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까지 치열했던 1129일을 기억하고 국난 극복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를 계기로 2년 반 동안 화살 머리고지에서 실시된 6.25 전쟁 유해 발굴 작업이 어제 종료됐습니다. 서 국방장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군사 대비 태세와 9.19 군사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측 지역 유해 발굴 종료 기념식을 주관한 자리에서 백마고지에서도 성과 있는 유해 발굴이 진행되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계기로 지난 2019년부터 DMZ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하기로 했지만 남북 관계 소강 여파로 북측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남측 단독으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애국에 헌신한 참석자들을 국빈급으로 예우했습니다. 보도에 백종규 기자입니다. 경복궁 앞 도로가 통제되고 경찰 호위를 받은 친환경 차량 25대가 줄지어 지나갑니다. 청와대로 들어서 영빈관으로 향하자 국방부 전통악대의 취타 연주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쟁 71주년을 하루 앞두고 초청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국빈급으로 예우한 겁니다. 저는 오늘 국빈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애국은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최고의 예우에 유공자와 보훈 가족들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기 친작을 위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초청 행사로는 처음으로 큰 포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또 유공자 보상금과 수당을 꾸준히 늘리고 위탁병원과 보훈요양원을 통한 진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서 끝까지 최상의 예우를 다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애국의 유산을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끝까지 최상의 예우를 다할 것입니다. 늘 건강하게 국민 곁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단됐던 청와대 초청 대규모 오찬이 처음으로 재개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새로운 거리 두기에 맞춰서 대통령 초청 오찬 등 식사를 겸하는 행사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 10층이 넘는 아파트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100명 가까이 실종됐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이애미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1시 반쯤 요란한 굉음과 함께 12층 아파트의 한쪽 구조물 전체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사고 뒤에 촬영된 영상엔 믿기 어려운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발코니부터 아파트 깊숙한 부분까지 마치 잘려나간 것 같은 모습입니다. 사고 전에 촬영된 화면과 비교하면 건물 왼쪽 발코니 3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아파트 건물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2단 침대와 의자가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고 에어컨 실외기들이 어지럽게 매달려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 구조팀은 건물 안에 갇혀있던 주민 약 40명을 구조했습니다. To summarize, we had a 12-story, 136 unit apartment complex that had sustained a partial collapse.
The northeast corridor of the apartment had collapsed, approximately 55 apartment units.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인명피해 규모 역시 매우 유동적입니다. 특히 아파트 붕괴된 부분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 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를 면한 주민들은 사고 순간을 떠올리며 몸소리를 쳤습니다. Basically, our unit, like the whole other side of the building, collapsed. We don't even have like the unit anymore. It doesn't exist anymore. We weren't sure what was even happening yet. And then when we got down to the garage and saw the water, we couldn't even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here.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는 해변에 있는 콘도미니엄 형태로 1981년에 건설됐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군내 성폭력이 미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미군 여성이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사건이 일부 은폐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의회는 군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은폐와 축소를 막기 위해 지휘관의 기소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군 여성 바네사 기엔의 장례식입니다. 바네사는 지난해 4월 부대 안에서 동료 남성에게 성추행당한 뒤 살해돼 토막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군 상부는 바네사의 신고를 받고도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묻혀있던 미군 내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I am Vanessa Guillen has become a rallying cry across the country for survivors speaking out against the toxic rot in the military around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부대 내 성폭력 사건에서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을 군 검사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대 지휘관이 은폐 축소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상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대다수 의원의 동의로 마련됐습니다. And the solution is to remove all serious crimes from the hands of the commanders and give the decision about whether a crime's been committed to a trained military prosecutor. 오스틴 국방장관도 군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기소권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지난 2018년 미 국방부 조사를 보면 미군 가운데 2만 500명이 군대 내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을 폭로했습니다. 이름 대신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로 불리면서 업무를 재촉당했고 화장실을 오래 쓰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물류센터 현장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쿠팡 본사 앞에 섰습니다. 최근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드러난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자들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자신의 이름 대신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로 불렸다고 토로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이름이 불린 적이 없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이름이 아닌 연락처 뒷자리, 네 자리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또 관리자가 앱으로 일일이 업무 속도를 확인하다가 속도가 느려지면 재촉하는 일이 일쑤였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에서 속도가 떨어지면 이제 빨간색으로 빡빡빡빡 경고등이 뜨거든요. 네, 빠르게 회복을 못하면 어디선가 관리자가 찾아와가지고 속도 빠르게 하시라고 얘기도. 실제로 쿠팡 물류센터에서 관리자로 일했던 전 직원 역시 속도가 느린 근무자에겐 따로 무전으로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위에서 무전이 내려옵니다. 무전이 오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쪼아야 돼요.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는 허락을 받아야 하고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화장실 오래 갔다 오고 이러면은 사장님 그냥 여기까지만 근무하시고 나가세요. 쿠팡 노동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로켓 배송, 새벽 배송의 이면이라며
빨리빨리 문화보다 건강한 일터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안전이 뒷전이 될 때의 위험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물류센터에서 제대로 근무한 적도 없는 일용직 직원들의 주장이라며 노조 측에 사실 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노동환경 특별 근로감독을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잠시 보겠습니다. 쿠팡의 모든 물류센터에 대해서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해야 됩니다. 부처에 지시하시겠습니까? 지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개 층을 3개 공간으로 나누니까 사실상 원래 설치된 스프링클러라는 게 작동 안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자꾸 이런 사고가 나고도 우리가 고쳐지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 확실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중대재해 책임 회피 꼼수 부리는 거 아닌지 이에 대해서 정부의 대안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요건에 대해서는 김범석 의장의 사태와 사고하고 직접적 관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네, 쿠팡의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가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를 운영한 업주에게 2달치 배달 음식값을 부당하게 안 주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계좌가 파산한 본사로 연결돼 있다는 게 문제였는데요. 쿠팡이츠는 법대로 한 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구리시에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를 차린 이정선 씨. 코로나19 사태로 매장 손님이 급격하게 줄면서 여러 배달 앱에 등록해 장사를 근근히 이어왔습니다. 쿠팡이츠 주문. 그런데 쿠팡이츠를 통해 주문받은 음식값 가운데 2달치 233만 원을 아직도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2달에 걸쳐서 저희 배달 금액이 233만 404원입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지난 2월 말 프랜차이즈 본사가 파산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씨가 가게 이름을 바꾸고 쿠팡이츠에 새로 입점한 게 4월 중순. 그 전까지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였던 기존 이름으로 장사를 계속했고 음식값 입금 계좌 역시 본사로 연결돼 있어 못 받은 겁니다. 실제 지금 연락도 안 되고 그 회사는 지금 유령 회사로 있지도 않아요. 그 회사로 돈이 들어가도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의 채권 포기 각서를 제출하자 계좌를 변경해 음식값을 돌려줬습니다. 반면 쿠팡이츠는 수십 통 전화와 메일에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저희 담당 부서 쪽으로 얘기를 해서 연락드리도록 요청을 해놓겠습니다. 쿠팡 측은 파산 관련 법 규정을 들었습니다. 본사가 파산한 이상 이 씨는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임의대로 돈을 줄 수 없으니 파산을 관리하는 법원이나 변호인에게 받으라는 입장입니다. 계좌가 연결된 본사로만 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정된 계좌로 인출을 거부하셨습니다. 법적인 이해관계인이 많아 회사는 적법한 절차 없이 지급 절차를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한푼이 아쉬운 자영업자인 이 씨. 다른 배달앱 업체에겐 가능한 규정이 왜 유독 쿠팡이츠에게만 불가능하게 해석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직원들 어쨌든 새로 이제 급여를 제가 책정을 해서 줘야 되니까 정산을 빨리 해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YTN 양동훈입니다. 제주에 하는 새마을금고 간부가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과 지인들은 이 간부가 해당 금고 이사장의 오랜 괴롭힘으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노동부와 경찰에 진상조사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 부장의 죽음에 대해 유족과 지인 노동계가 나서 진실 규명을 촉구합니다. 강 부장이 숨진 것은 오랫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괴롭힘 때문이라는 겁니다.
친구는 강 부장이 숨지기 직전 지점으로 자리를 옮겼고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합니다. 지점으로 이제 그 발령이 나는데 그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우울증도 오고 사표를 내버릴까. 강 부장은 반복된 욕설과 이사장 지인의 경조사를 챙기고 이사장 가족 공동묘지를 만들 때 필요한 흙을 실어 나르는 등 사적인 심부름을 강요당했다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는 노무사는 강 부장의 경우 괴롭힘 정도가 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건에 비교해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죠. 이게 더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일을 비롯해 여러 새마을금고의 문제들은 이사장들의 권력욕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연임 제한이 사실상 꼼수를 통해서 종신제로. 앞서 국회에서도 지난 16일 이번 일이 다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질의에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감독권 행사를 언급했습니다. 그 내부에 아무튼 좀 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필요한 그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번 일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첫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직원 90여 명이 퇴사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4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사란 자신의 직업과 역할을 잘못 인식한 정도가 심하고 범행이 교실 안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져 더욱 비판받을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거나 탄원서를 받으려 하는 등 자신의 명예회복을 앞세우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법과 사법 절차를 가볍게 여겨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2학년 학생 4명을 때리거나 꼬집는 등 34차례에 걸쳐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서울 방화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처음 119에 형이 다쳤다고 신고했던 남동생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오후 5시쯤 119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서울 방화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호흡이 없다. 부서 불러주시고 남자고 호흡이 없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60대 남성 A씨는 흉기에 수차례 찔린 상태였습니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의 요청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옷에 묻은 혈흔 등을 토대로 병원에 있던 A씨의 남동생 B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처음 119에 신고했던 것도 동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소방에 신고를 했죠. 그냥 같이 타고 갔는지 뭐 했는지 이런 건 우리는 모르고. B씨는 조사 과정에서 형과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사실상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네, 둘이 사는데 형은 술을 안 먹는 걸로 알고 있고 동생은 술을 많이 먹는 셈이요.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B씨를 상대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상장 폐지가 예고된 코인들이 돌연 일정이 연기되고 가격이 한때 30배나 뛰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거래소의 자금 세탁 여부를 조사하면서 동시에 거래소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현장 상담을 진행 중인데요.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인 마켓이 집계한 거래대금 기준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거래소인 코인빗. 지난 15일 밤늦은 시각에 코인 8종을 상장 폐지하겠다고 밝혀 투자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돌연 폐지 연기를 알려 또 놀라겠습니다.
그것도 예고된 폐지 시간을 단 3시간여 앞두고 알렸습니다. 여기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던 코인 28종도 심사를 연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장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해당 코인들은 급등했고 일부는 한때 심지어 20배, 30배씩이나 뛰었습니다. 요즘 거래소는 자신들에게 막대한 거래 수수료를 안겨다 준 투자자나 코인 생산자보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입니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실명계좌 입출금 개정 서비스 등의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24일까지 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코인에 들어가서 가격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상장 폐지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 거래 정지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깝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를 위해 현장 상담을 신청한 거래소는 30곳 안팎이라면서 이들의 적격 여부는 둘째치고 나머지 거래소들은 신고 의지 등이 없는 것으로 보여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래소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진행 중인 현장 상담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신고 접수를 하면 영업 가능 여부를 하루라도 빨리 고지해서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옮기거나 거래소의 이른바 먹튀를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자금 세탁 행위 우려가 큰 집금 계좌 또는 위장 타명 계좌를 중심으로 계좌주의 신원과 자금 이동 등을 조사 중입니다. 위법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한다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금융권 역시 최근 거래소의 위장 계좌 등에 대해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거래소의 옥석 가리기 보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던 한국은행이 그 시기를 올해 안으로 더 구체화했습니다. 당장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0%대 사상 최저금리가 유지됐던 만큼 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연내라고 구체적으로 처음 언급했습니다.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를 연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 총재는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한두 번 올린다고 해도 통화 정책이 완화적이라고 밝혀 현재의 기준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 주변에서는 오는 10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단행되고 내년 1월 또는 2월에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상당수 위원들이 현재 이례적으로 낮은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렸고 다시 지난해 5월 사상 최저인 0.5%로 인하해 이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1% 인상될 경우 이자 부담이 12조 원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은 서둘러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신호가 강해지고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정부의 경고에도 부동산 시장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경고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 단행을 시사한 것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의 레버리지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기 물가 상황과 함께 이러한 점에도 유의하면서 통화 정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은 일주일 만에 0.27% 올라
한 주 전보다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올해 들어 아파트값은 무려 6%가 넘게 치솟아 지난해 상승세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은 0.35% 상승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9년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시장까지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조금씩 오름세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의 전세값은 한 주 만에 상승폭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 불안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60%가 넘는 응답자가 하반기에도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집값이 내릴 것이란 전망은 7%에 불과했습니다. 앞날이 어두운 건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드는 데다가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많아서 하반기에도 전세 시장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신호에 더해 지지부진한 공급 정책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청약 통장 수십 건을 매수하거나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위해서 위장 전입한 교사 등 부정 청약 사례 3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 청약과 불법 공급 사례 302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99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 통장이나 청약 자격을 매매한 부정 청약이 185건으로 가장 많고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 사례도 57건이었습니다. 특히 청약 통장을 매수한 청약 브로커가 한 아파트 단지에서 34건을 청약하거나 입주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근무지에서 120km 떨어진 지역으로 위장 전입한 중학교 교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까지는 우산 꼭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더위 속에 오후 한때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벼락과 우박,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서울은 맑은 날씨 속에 오늘 비 소식 없이 불볕 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8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제외한 내륙 곳곳에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지역 간의 강수차가 크겠습니다. 소나기는 밤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서울 28도, 대전과 광주, 대구 2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휴일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불볕 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인천 등 중부 서해안에는 안개가 다소 짙게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 운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12층 아파트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00명 가까이 실종돼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민주당이 내홍을 긋고 있는 경선 일정에 대해서 오늘 결론 내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나흘 뒤인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600명 안팎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 71주년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끝까지 최상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갈등이 일고 있는 대선 경선 연기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경선 일정을 전제로 한 대선 경선 기획단의 기획안을 보고받고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릴 방침입니다. 앞서 송 대표가 경선 시기에 대한 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힌 만큼 현행 당원대로 대선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하는 방향으로 결론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코로나19 위기와 경선 흥행 등을 고려해서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서 오늘 결론 나더라도 이후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자신의 SNS에 오늘 아침 어렵고도 부담스러운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서 최적의 결정을 하는 게 정당이고 자신은 당 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가족의 의혹이 담겨 있다는 X파일 논란이 출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혹도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는 여야 압박이 거센 가운데 윤 전 총장은 오는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의 진실 공방 불씨는 출처 논란으로 옮겨붙는 모양새입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진위를 알 수 없는 여러 문건 가운데 하나가 친여 성향의 유튜브 매체에서 작성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논거로 야권 인사가 파일을 정리했을 것이라고 추측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겨냥했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께서 하셨던 그 야권 인사가 X파일을 정리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추측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야권 경선을 앞두고 네거티브 공방을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들 사이에서도 이런 윤 총장 견제 의미로 이런 X파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런 출처 공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X파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 담긴 내용은 무엇이고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드러난 게 없습니다. 다만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둔 윤석열 전 총장이 본격적인 검증 과정에 돌입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당은 물론 야권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윤 전 총장이 해오던 전원 정치에서 벗어나 스스로 해명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건 어느 후보든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사실관계가 이렇다라고 해명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X파일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은 아직 당 차원의 대응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입당 시기에 따라 국민의힘의 대응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본격적인 검증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보좌진의 성범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양 의원의 사건을 당에 알린 지 열흘 만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향자 의원의 광주 지역 보좌진들 사이 성폭력 의혹이 당에 알려진 것은 지난 14일입니다. 양 의원의 친척이자 회계 책임자인 A씨 등이 여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조치가 어느 정도 취해진 걸로 판단을 했는데 다음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고 그래서 시당에 얘기를 한 거예요, 우선. 이에 양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가해 의혹이 제기된 3명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성폭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이 오히려 큰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하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양 의원의 친척인 만큼 양 의원에게 피해자 접촉 금지령도 내렸습니다. 성폭행은 아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앞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외치고 뒤에선 가해자를 보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양 의원은 사건을 당에 알린 지 열흘 만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가 됐던 모든 행위의 용서를 구한다며 평생 사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성범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자 민주당도 서둘러 사과부터 했습니다. 혹여나 사태가 커질까 무관용 원칙도 거듭 약속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오늘로 꼭 7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사자 12만 명의 유해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격전지였던 화살머리 고지에서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진행했던 유해 발굴 작업이 종료됐는데 북측의 호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화살머리 고지. 지난 2019년부터 2년 반 동안 유해 424구가 발굴돼 국군 전사자
9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6.25 전쟁 당시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백마고지에서 유해 발굴이 시작됩니다. 백마고지 유해 발굴 작전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2000년 이후 유해조차 찾지 못한 6.25 전사자가 13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지난 2년여 동안 DMZ 남측 일대에서만 이루어진 작업에서 발굴된 유해는 12,000여 구.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164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유가족 4만여 명이 DNA 시료 채취에 참여한 덕분인데 유가족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내가 시료를 채취해야 나의 아버지, 큰아버지, 동생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최고령 MC 송혜 씨를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홍보대사로 위촉해 독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육군은 신원이 확인된 6.25 전사자 고 반철환 하사와 전원식 일병, 손중철 일병에 대한 합동 안장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이달에만 모두 6명의 호국 전사자들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국방부는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 남북 군사합의에 명시된 공동유해 발굴 사업에 북측이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서 임시정부 당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오늘 기념식이 열립니다. 앞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빈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애국은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국난 앞에서 애국으로 단합했고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애국심으로 이룬 성취입니다. 우리 국민이 땀과 눈물로 이룬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께서 오랫동안 애국의 유산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끝까지 최상의 예우를 다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전몰 군경의 자녀들은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유자녀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당이 1998년을 기점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유자녀들은 납득할 수 없는 규정을 바꿔달라고 수년째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중고 가전제품을 닭값 파는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구상모 씨는 6.25 참전용사 아들입니다. 인민군을 피해 국군에 입대한 아버지가 2년 만에 숨지고 홀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남일 뭐 별짓을 다 했어요. 조그만 토목공사를 맡아서도 하고 그러니까 뭐 현장 일도 하고 토목공사 총무도 하고. 지난 2007년 어머니가 86세로 세상을 떠난 뒤 유자녀 수당을 받게 됐는데 매달 들어오는 게 고작 34만 7천 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6.25 전몰 군경의 아내가 1998년 이전에 숨지면 한 달에 118만 원을 받지만 그 이후에 숨지면 자녀가 받는 수당이 3분의 1로 줄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우선 명예지. 아버지 죽음을 똑같은 유자녀가 누구는 어떻게 되고 누구는 어떻게 된다는 게 뭡니까 그게. 유자녀 보상법이 생긴 게 1998년. 이때에 맞춰 98년 이전 어머니가 숨진 유자녀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자 5년 전 관련법이 바뀌어 98년 이후에도 주도록 한 건데 금액 차가 크다 보니 불만은 여전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날짜를 해서 구분한다는 자체는 치욕적인 얘기입니다. 이건요. 어디 국가 보훈을 갖다가 어머니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신 날짜에서 보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보훈처는 법이 생기기 전 부모가 모두 숨져 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한 번도 못 받은 경우도 있는 만큼
늦게 모친을 여인 유자녀에게 같은 수당을 지급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격차가 과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인상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느새 평균 나이 70을 넘긴 유자녀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세월도 억울한데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받고 누가 앞으로 군대를 가고 나라를 지키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미국의 대화 요구를 일축하는 담화를 내면서 북미 대화 재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선제 조치가 없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건데 미국은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입장이어서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리선건 외무상. 북한은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들의 연이은 담화를 통해 명확한 대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언급 없이 지금처럼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경우 대화에 나설 수 있으니 빨리 선제 조치를 해달라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미국은 대북 외교는 여전히 열려 있고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길 바란다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조건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에 먼저 유화책을 제시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한국을 찾은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백악관도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단기간에 또 북한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제시하듯이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나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북미 간의 그 팽팽한 신경전은 당분간 좀 계속될 걸로 생각됩니다.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한동안 냉각기가 이어지고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북미 대화 재개의 향방을 가를 1차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 10층이 넘는 아파트 건물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현재까지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실종자만 100명에 육박해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이애미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1시 반쯤 요란한 굉음과 함께 12층 아파트의 한쪽 구조물 전체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사고 뒤에 촬영된 영상엔 믿기 어려운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발코니부터 아파트 깊숙한 부분까지 마치 잘려나간 것 같은 모습입니다. 사고 전에 촬영된 화면과 비교하면 건물 왼쪽 발코니 3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아파트 건물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2단 침대와 의자가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고 에어컨 실외기들이 어지럽게 매달려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 구조팀은 건물 안에 갇혀있던 주민 약 40명을 구조했습니다. To summarize, we had a 12-story, 136 unit apartment complex that had sustained a partial collapse. The northeast corridor of the apartment had collapsed, approximately 55 apartment units.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인명피해 규모 역시 매우 유동적입니다. 특히 아파트 붕괴된 부분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 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를 면한 주민들은 사고 순간을 떠올리며 몸소리를 쳤습니다. Basically, our unit, like the whole other side of the building, collapsed. We don't even have like the unit anymore. It doesn't exist anymore. We weren't sure what was even happening yet. And then when we got down to the garage and saw the water, we couldn't even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here.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는 해변에 있는 콘도미니엄 형태로 1981년에 건설됐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550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441명으로 80.2%, 비수도권이 109명으로 19.8%입니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미 발표한 거리 두기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계속 연기하면서 고도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중산층,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을 계속 이어나갈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내 유행 통제 상태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델타 변이 검출률이 변이 중에서도 10%밖에 안 돼서 국내에서의 델타 변이 점유율 자체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고 부연했습니다.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스터샷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변이 유행 상황을 언급하면서 변이 대응과 면역력 증강을 위해 부스터 접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스터샷은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거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추가로 맞는 주사를 뜻합니다.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사람의 증가 여부를 부스터샷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로셸 윌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현지 시간 24일 경제 분야 싱크탱크 밀컨 인스티튜트 행사에서 관련 기관 합동으로 추가 접종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윌렌스키 국장은 백신에 접종한 사람 중 상당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시작했다는 증거를 본 뒤에만 부스터샷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에서 모더나와 화이자 등 mRNA 백신을 맞고 심근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잇따르자 국내에서도 위험 경고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심근염 발생이 보고된 사례는 없지만 8, 9월 이후 젊은 층의 mRNA 백신 접종이 본격화할 상황에 대비한 겁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도입된 mRNA 방식의 백신은 화이자가 대부분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접종 대상자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80% 이상을 차지했고 코로나 치료병원 종사자와 30세 미만의 군장병, 사회 필수 인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60만 명 정도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는데 아직 심근염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mRNA 백신을 접종하고 심근염, 심막염이 이상 반응으로 보고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자 3억 명 가운데 1,226건의 심근염 발생이 보고됐습니다. 12살에서 39살 접종자 100만 명당 12.6명꼴로 심장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신별로는 모더나가 화이자보다 환자가 많고 1차 접종 때보다는 2차 접종 때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국내는 8, 9월부터 40대 이하 젊은 층의 mRNA 백신 접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심근염 발생에 대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희귀혈전증 사례처럼 mRNA 백신에 대해서도 위험 경고 문구를 공지하고 의심 증상을 안내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 후의 이상 반응에 대한 안전성, 그다음에 우리가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또 mRNA 백신을 청소년에게 접종해도 되는지 백신 접종에 따른 위험과 이익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전세기편으로 교민 환자를 이송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지 한인회와 대사관 플레잉닥터스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교민 환자가 크게 늘어 의료적 대처가 시급해짐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원은 18명 4배가 될 예정인데 경증 환자 16명, 콧줄로 산소 치료를 받는 정도의 중증 환자 한두 명을 이송할 계획입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에 놀란 중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를 별도의 병동에서 따로 격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국자 수를 95% 이상 줄인 사실상의 국경 봉쇄가 내년에도 계속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중국의 대표적인 IT 산업 도시 선전을 오가는 항공기 약 700대가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공항 내 식당 직원 1명의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선전에서만 해외 유입을 포함해 20명이 넘는 델타 변이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선전시는 전파력이 빠른 델타 변이 감염자를 별도 병동에 따로 격리하기 시작했습니다. 它是传播能力最强的，它比过去的我们老的那个毒株呢，它的传播能力提高了100%，也就提高了1倍了，是吧？ 중국이 국경 봉쇄 수준의 현행 입국 통제를 1년 연장할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국무원이 이미 지난달 중순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무려 95% 정도로 줄인 국제 항공편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입국자 전원에 대한 최소 2주의 시설 격리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중국 외교부도 변이 바이러스를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病毒也在不断变异，中方将继续根据疫情形势发展，在科学分析的基础上，统筹确定各项防控措施。 중국은 자국 백신을 맞은 중국 사람들에게조차 입국 시 격리를 전혀 면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중국은 백신 여권을 도입해 외국과의 왕래를 늘려나갈 계획이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이런 방침에서 조금씩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올림픽을 한 달 앞둔 가운데 도쿄에서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한 주 전보다 늘어나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어제 신규 확진자는 570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118명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후성 노동성의 코로나19 대책을 자문해온 와키타 국립감염증연구소장은 도쿄에서 6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온 것은 재확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지난해 물난리를 겪었던 주민들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장대비로 무너진 마스크 공장은 1년째 복구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다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틀 전에 내린 장대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기도 김포의 마스크 공장입니다. 흙더미가 이렇게 언뜻 봐도 무릎 높이까지 쌓여있고 패널은 힘없이 무너져 내린 모습입니다. 진흙더미가 흘러내려와 이곳 마스크 공장 두 동을 그대로 덮친 건데요. 복구는 잘 이뤄졌는지 1년 만에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방치된 흙더미에서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공장 안 질퍽한 흙과 무너진 구조물도 그대로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시청에서 물기를 내줬지만 비가 오면 바로 옆 창고로 물이 그대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구 책임을 두고 공장 측과 김포시청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1년이 흐른 겁니다. 하지만 시청도 할 말이 많습니다. 김포시가 국비와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 복구 지원비는 3,600만 원. 1억 원 넘는 공사 비용을 대기에 턱없이 부족해 결국 시청은 추경을 통해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러 산림 업체라든지 응급복구를 여쭤봤을 때는 응급복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예산 이제 추경 편성을 한 거거든요. 1회에서. 결국 지난달에야 시공에 들어가게 됐고 이번 장마 전까지는 옹벽을 세우는 기초 공사만 겨우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빠르게 되면 다음 주 정도면 거의 다다음 주 초 정도면 거의 마무리 옹벽은 세워질 거거든요. 이제. 공장은 가동을 거의 멈추다시피 해 흙더미도 모자라 빗더미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직원 수를 줄여가며 1년은 꾸역꾸역 버텼지만 남은 창고와 기계에 토사가 덮친다면 이제 정말 공장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다가올 장대비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명 정도가 전부 다 이제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저희는 제 2차 피해를 안 입는 게 우선이에요. 지난해 일어난 산사태는 전국에 6천여 건,
장마가 코앞인데 복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산림당국은 이달 말까지 90%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피해 우려 지역의 관리 범위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제주 우도 앞바다에서 관광객과 선원을 태우고 갈치를 잡으러 갔던 어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네, 승선원 일부는 불길을 피해 바다에 뛰어들었고 어선은 화염에 휩싸여 침몰했습니다. 마침 인근에 있던 다른 어선이 모두 구조하지 않았다면 인명피해가 컸을 아찔한 화재였습니다. 유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어선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긴급 출동한 해경이 경비 함정 등을 투입해 불을 꺼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어선이 불에 취약한 강화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진 데다 선체에 저장된 기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불은 5시간여 동안 탔고 어선은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침몰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도착했을 당시에 먼 곳에서 오면서 화재가 불길이 굉장히 솟아 있었고 이 선원들은 어선에 의해서 구조된 상태였고 사고 어선은 낚시 관광객을 태우고 갈치를 잡으러 야간 낚시를 갔다가 항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어선에는 낚시 관광객 14명과 선원 2명 등 모두 1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불이 나자 이들 가운데 일부는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김모 씨 등 4명은 저체온증과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방제정을 투입해 기름 유출 등 해양 오염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선원과 관광객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서 의사들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입법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의사들의 도움 없이는 코로나19라는 재난 극복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환자들의 사생활 문제도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입구에 지문을 찍게 하는 방식으로 동선을 드러나게 해서 국민 불신이 큰 대리수술 문제부터 풀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습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모두 발언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높아짐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서 업종별 임금 지급 능력의 차이가 큰 만큼 내년엔 시행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관련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헌재는 타다 측의 손해보다는 법 시행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 차량 공유업체 소카의 자회사 VCNC가 출시한 승합차 대여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는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동시에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사실상 불법 콜택시라며 택시기사의 분신과 대규모 집회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불법 카풀 비호하는 청와대는 각성하라!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정부도 중재에 나서며 해결책을 찾았지만 여지는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운전기사 딸린 승합차를 빌려주려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해야 하고 대여와 반납은 공항과 항만에서만 할 수 있게 해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결국 운영을 중단한 타다 측은 직업 수행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1년 넘는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은 합헌이었습니다. 9명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같았습니다.
현재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가 사실상 기존 택시처럼 운행되면서도 규제는 상대적으로 덜해 사회적 갈등이 크게 늘었다며 개정 법안은 이를 예방하려는 취지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용 목적과 시간, 반납과 대여 장소 제한도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객 운수법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타다 측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타다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여객 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헌재의 결정으로 정리된 셈인데 타다 측 경영진은 이와 별개로 타다가 불법이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전 소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9일에 내려집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주택 청약 통장을 사들여서 불법으로 청약한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직장과 무려 120km 가까이 떨어진 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교사도 있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작년 하반기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 청약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한 결과 부정 청약과 불법 공급 행위 299건을 적발한 겁니다. 유형별로 보면 청약 통장이나 청약 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 청약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이면 계약을 맺은 뒤 대리 청약에 당첨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 겁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34건을 청약해 10건이나 당첨된 브로커 일당도 있었는데 컴퓨터 한 대로 무더기 청약을 하다 당국의 IP 추적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만 옮긴 위장 전입 사례도 57건 확인됐습니다. 특히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교와 무려 119km 떨어진 지역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전입 신고하는 무리수를 두다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당첨 취소나 미계약된 물량 등을 예비 입주자에게 차례대로 공급하지 않고 분양 대행사 지원 등에게 빼돌리는 등의 불법 공급 사례도 57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경찰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주택이 환수되고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청약과 불법 공급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 취소와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올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계열사 5곳에 부당 지원 혐의로는 사상 최대 금액인 과징금 2,3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 SDI 등 계열사 4곳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사내 급식 물량 100%를 삼성 웰스토리에 몰아주면서 부당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체의 성정이 1,100억 원을 들여서 이스타항공을 인수했습니다. 성정과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김효상,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과 형동훈 성정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성정은 계약금 110억 원을 냈고 제3자 배정 유상증사를 통해 이스타항공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이스타항공 직원의 고용을 5년 동안 승계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해고자 복직은 경영 상황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 협상에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네, 초 제시한 것에서 절반 규모로 줄었는데 민주당은 너무 적다, 공화당은 너무 많다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파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인프라 투자 예산을 놓고 벌인 협상 끝에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I'm pleased to report that a bipartisan group of senators, 5 Democrats, 5 Republicans, part of a larger group, has come together and forged an agreement that will create millions of American jobs
and modernize our American infrastructure to compete with the rest of the world and own the 21st century. 이번에 합의된 예산안은 95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조 원 규모입니다. 초당파 의원들이 제시한 5년간 9,740억 달러나 8년간 1조 2천억 달러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 공언한 2조 2,500억 달러보다는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초당적 합의는 타협을 의미한다며 양분된 의회 구조 속에서 어렵게 이뤄낸 합의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We actually worked with one. We had bipartisan deals. Bipartisan deals means compromise.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가족 계획으로 이름 붙인 예산안 1조 7천억 달러는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합의안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비판론이 일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먼저 상원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의지입니다. We will not take up a bill in the House until the Senate passes the bipartisan bill. 공화당은 그동안 정부 지출이 너무 많았다며 대규모 지출에 부정적인 입장이 여전합니다. 그런 만큼 초당파 의원들이 만든 합의안도 의회 통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어지는 가족계획 예산안 처리까지는 꽤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며 기온도 제법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광주는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특히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중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부터 밤 사이에는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천둥과 번개, 우박을 동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전은 29도, 울산은 26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휴일에는 날씨가 한층 더 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